연천시사단 지휘통제실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았다. 형광등이 윙하고 떨리며 군사지도 위 빨간 삼각형들을 비췄다. 송진 냄새가 스며든 콘크리트 벽 사이로 뭔가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권력이 부패할 때 나는 특유의 냄새였다. 여구는 병풍일 뿐이야. 정용철 사단장이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56세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은 얼굴에는 오랜 세월 권력을 휘두르며 쌓인 오만함이 굳어 있었다.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은 박서연 소령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보여주기 행사에나 쓰는 거지. 진짜 전략은 남자들이 하는 거야. 이번 방호 차량 정비 예산도 마찬가지. 여자들은 그냥 말없이 따라오면 돼. 참모들이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다. 누군가 펜으로 컵받침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서연은 눈을 들어 정용철을 바라봤다. 34세, 짧게 자른 머리와 무표정한 얼굴. 그녀의 오른손 검지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손목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소매 안쪽에 숨겨진 암호화 단말기. 국방부 비밀회선에서 온 신호였다. 장관이 서연. 시사단 비리 관련 첩보 확인. 동두천 구락부 장부와 파주 물류창고가 핵심이다. 당신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박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메모지를 넘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달라졌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로워졌다. 소령, 메모 안 하나? 옆에 앉은 참모가 비아냥거렸다. 필요 없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정용철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갔다. 그래, 행정소령. 서류 정리는 깔끔하더군. 그거면 충분해.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자 박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귀 뒤를 스치는 에어컨 바람, 복도를 지나는 군용차의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전 밤 병영창고에서 들려왔던 금속의 비명 같은 소음이 한꺼번에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오른손 검지의 흉터가 따끔거렸다. 병풍이라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9시 12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방음 처리된 브리핑룸. 붉은 점 하나가 테이블 위에 찍혔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앉은 국방장관을 바라봤다. 정용철. 뿌리 깊은 부패다. 장관이 회색 정장을 매만지며 말했다. 방탄판 하청업체 바꿔치기, 차량 부품 중고품 끼워 넣기, 심지어 장병 급식 예산까지 빼돌리고 있어. 시사단에서 시작됐지만 위로는 올라가지 않는다. 중간에서 모든 게 썩어 있어.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두천 장교 구락부에 장부가 있다. 창고 열쇠는 구락부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어. 밤 11시 건물 뒤편 흡연구역에서 만나. 암호는 동지섣달 꽃 본듯이야. 장관의 시선이 박서연 오른손의 흉터에 잠시 머물렀다. 괜찮겠나? 네. 서연. 장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1999년 사고 잊지 못한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복수가 아니야. 구조를 바꾸는 거다. 박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금속과 먼지, 오래된 서류에서 나는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브리핑룸을 나서며 그녀는 복도 끝 보안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출입카드가 푸른빛을 내며 문이 열렸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다. 소령님. 헬멧을 든 군사경찰 하사가 고개를 숙였다. 남영역 우체국 사물함 지시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채널 3은 비상용
듣기만 하세요. 계단을 올라오자 한강변 야경이 유리벽에 비쳐 흔들렸다. 박서연은 주머니 속 작은 동전 지갑을 만졌다. 1999년 시사단 PX에서 받은 주화 한 입. 유년 시절 사고 전날 어머니가 사주신 초콜릿의 잔돈이었다. 그날의 밤이 아직도 진행 중이야. 그녀의 숨겨진 정체는 단순한 직책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국가가 정리하지 못한 밤을 스스로의 손으로 끝내겠다는 의지. 그것이 그녀를 보이지 않는 자리로 이끌었다. 동두천 장교구락부 밤 11시 7분. 네온사인 아래로 담배 연기가 차갑게 퍼졌다. 흡연구역 철제 잿더리 옆에 앉은 남자가 담배를 반쯤 태워놓았다.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박서연이 말했다. 남자는 흘끗 눈을 들더니 낮게 웃었다. 이 한밤중에 꽃이라니. 그는 열쇠 2개를 건넸다. 창고는 복도 끝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CCTV가 이상해요. 빨간불이 2번 깜빡였거든요. 누가 만졌군요. 구락부에서 그걸 만질 사람은 몇 없습니다. 사단장. 남자의 미간이 좁아졌다. 설마 그럴 리가. 창고는 오래된 술 냄새와 바닥 왁스 냄새가 뒤섞여 군부대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기관의 냄새를 풍겼다. 박서연은 형광등을 켜지 않았다. 작은 헤드램프만 켰다. 먼지 입자들이 빛기둥을 따라 천천히 헤엄치듯 떠다녔다. 장부는 3번째 선반, 회색 상자 안 2번째 책이었다. 두껍고 낡은 표지. 첫 장을 넘길 때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다. 필기체 잉크로 식자재 전분가 공품 대체납품이라고 울퉁불퉁 적혀 있었다. 옆칸에는 방탄판 리워크 폐기물 처리에 작은 별표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휴대용 스캐너를 슬쩍 문질렀다. 삑 소리가 창고에 얇게 퍼졌다. 빨리 해야 해. 시계 초침이 목을 죄듯 돌았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던 순간 문틈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누군가 창고 앞 복도에 서 있었다. 누구야? 낮고 거친 목소리. 박서연은 사이드 포켓에서 작은 펠라이트를 꺼냈다. 펠라이트 끝에는 하얀 분필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문 안쪽 바닥에 짧게 그었다. 방향 표식. 혹시 출구가 막혀도 되돌아갈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손잡이가 돌았다. 문이 열릴 듯 말 듯 멈췄다. 열쇠가 없네. 중얼거림이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박서연은 장부를 원래 자리보다 한 칸 위에 꽂았다. 누군가 뒤늦게 와도 정리된 듯 보이게 만드는 습관적 위장술이었다. 그리고 구락부 뒤편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며 무선에 속삭였다. 채널 3 사물함으로 이동. 수신. 우체국 사물함 도착까지 6분. 좋습니다. 장부 일부 스캔본 송신, 원본은 다음 차례에. 철문을 밀고 나왔을 때 찬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다. 허공에 그린 분필 표식처럼 길이 얇고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파주 물류창고. 군수품 박스 냄새와 포장 테이프의 비닐 냄새가 뒤섞였다. 몰래 교체된 방탄판이 상자 깊숙이 숨어 있다는 첩보였다. 박서연은 형광조끼를 걸치고 외부 감사팀 배지를 달았다. 서류요? 경비원이 눈을 가늘게 떴다. 정기 점검입니다. 사단에서 들은 게 없는데. 그래서 정기 점검이죠. 그녀가 미소를 거뒀다. 지금 바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경비원이 허둥지둥 전화기를 들고 뒷걸음질 쳤다. 그가 뭔가를 보고하는 동안 박서연은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트럭 한 대의 문이 열린 채 멈춰 있었다. 햇빛이 철제 바닥에 사각형으로 누워 있었다. 상자를 열었다. 표면에는 신품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안쪽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긁힘과 흠집, 그리고 오래된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리워크 표시를 지웠네. 그녀는 방탄판 모서리를 엄지로 눌렀다. 미세하게 흔들렸다. 중고 제가 공품이었다. 증거였다. 그때 창고 위쪽 캐트워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명. 그중 하나가 낮게 속삭였다. 사단장님 말씀이 맞았네. 누군가 온다더니. 위험은 갑자기 무게를 갖는다. 공기 자체가 옆으로 눌렸다. 박서연은 상자를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형광등과 철제 사이 그림자의 간격을 재듯 발소리의 간격을 셌다. 2, 3, 4, 어디까지 오나 봅시다. 그녀의 입술이 거의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 포천 훈련장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 오후 2시 41분. 흙먼지가 트럭 뒤에서 기러기 떼처럼 흩어졌다. 박서연은 유리창을 살짝 내리고 바깥 냄새를 맡았다. 마른 흙과 송진, 오래된 탄피의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도로 옆 표지석에 적힌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다. 57이 비상탈출 루트였다. 무전이 까슬까슬 울렸다. 소령님, 꼬리가 붙었습니다. 민간 번호판 2대. 속도 줄이지 마세요. 훈련장 입구에서 좌회전, 탄약고 옆으로. 예. 100m 속에서 검은 SUV의 그릴 이 갈퀴처럼 달려들었다. 옆 차선의 회색 픽업은 살짝 뒤처졌다가 다시 붙었다. 운전 바꿉니다. 조수석의 군무원이 핸들을 잡았다. 박서연은 조수석 아래에서 회색 파우치를 꺼냈다. 안에는 훈련용 연막탄 2발과 조그만 드론이 들어 있었다. 이거 진짜 쓸 겁니까? 훈련장입니다. 훈련답게 하죠. 훈련장 입구. 철문이 열리자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바뀌었다. 박서연은 창문 밖으로 연막탄을 툭 던졌다. 바닥을 구르며 연기가 퍼졌다. SUV 브레이크가 끼익하고 울었다. 뒤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드론 띄워요. 작은 드론이 윙하고 떠올라 길 위에 엷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화면에는 SUV 운전석의 남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확대됐다. 통화 녹취 들어옵니다. 사단장님, 물건이 네. 여군입니다. 네, 그 소령. 옆자리에서 군무원이 숨을 삼켰다. 사단장 직속. 확인 끝. 박서연은 드론을 착륙시켰다. 도구는 목적을 확인하면 충분했다. 하지만 추격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훈련장 내 도로는 덜컹거렸고 탄약고 옆 사이길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폭이었다. SUV가 연막을 뚫고 다시 붙었다. 휙 차가 장가지들을 치고 지나갔다. 걸어서 갑시다. 박서연은 문을 열었다. 차는 미끼예요. 북쪽 사격장 라인으로. 숲속의 공기는 진했다. 발바닥 아래 솔잎이 찍하고 찢어졌다 붙었다. 등 뒤로 바짝 달라붙는 발소리가 들렸다. 여기다. 누군가 소리쳤다. 박서연은 숨을 길게 골랐다. 그리고 달리기 중 회전하듯 사이드 스텝으로 몸을 틀어 나무 뒤로 파고들었다. 추격자의 손이 허공을 쥐었다.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살짝 비틀고 무게중심을 흩뜨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낙엽에 무릎을 박았다. 다른 한 명이 달려들었다. 그녀는 굳이 가격하지 않았다. 낮게 웅크리며 지나가게 한 뒤 그의 뒤꿈치를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균형이 무너졌고 그는 앞으로 넘어졌다. 훈련이니까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다치면 보고서 쓰기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추격이 아니라 발각이었다. 이제 정용철은 이름과 얼굴을 얻었다. 전장에 상대의 실명이 올라오면 싸움은 다른 라운드로 진입한다.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 오후 5시 30분. 긴 타원형 테이블 위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굴절되어 흘렀다. 정용철 사단장은 표정을 잘라붙인 듯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정면에 국방장관, 좌우로 각 군 참모들이 자리했다. 그리고 문 옆 그림자처럼 서 있던 박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사단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시사단 보급 창고에서 방탄판 리워크 흔적, 물류창고에서 중고 재가공 방탄판, 장교구락부 장부의 대체납품 내역, 그리고 사단장 직속 차량으로 이송된 물품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정용철의 눈이 가늘게 떴다. 행정소령이 군수와 방산을 안다고? 알아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국방장관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내 비선참모. 장관이 말했다. 국가가 써야 할 곳에 쓰는 그림자지.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의자를 미세하게 끌었다. 정용철의 목줄기가 보이지 않게 팽팽해졌다. 비선? 법에도 없는 자리로 사람을 굴려서? 그래서 여군을 앞세워 내 사단을 모욕하는 거야? 박서연은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손에 시선을 두었다. 두 번째 손가락 마디가 유난히 굵었다. 오래전 누군가의 사진이 스쳐갔다. 포탄 사고 현장, 밤새 흙더미를 파헤치던 군인들, 그리고 철제 잔해에 피를 묻힌 어린 손. 자신의 손이었다. 1999년 시사단 포탄 사고. 그녀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보고 누락, 증언 묵살, 사고로 종결. 당시 연대작전장 보좌관 정용철 대위. 맞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푹 꺼졌다. 정용철의 눈빛이 번뜩했다. 소설 쓰지 마.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서연은 오른손 검지의 흉터를 드러냈다. 그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고요. 그 밤을 덮은 서류들. 저는 그 서류의 첫 줄을 찾아왔습니다. 국방장관이 천천히 서류철을 내밀었다. 장교구락부 장부 사본, 방탄판 사진, 물류창고 CCTV 캡처, 그리고 오래된 흑백 보고서의 표지가 들어 있었다. 정용철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군사경찰 2명이 동시에 한 걸음 나섰다. 앉아, 사단장. 장관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우리는 오늘 그 밤을 끝낼 거야. 정용철은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 권력자의 습관을 쓰려 했다. 장관, 당신도 안전하지 못할 거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면. 박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 듣게 만들었죠. 회의실 뒤 문이 열렸다. 참모진, 기자단, 감사실, 인권기획단까지 전원 비공개 브리핑에 초대된 명단이었다. 갑작스러운 비답에서 숨김은 방식 자체를 잃는다. 정용철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는 짧게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여군은 병풍?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병풍은 벽을 가리지만 저는 벽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포탄 사고로 죽던 그날 밤. 박서연은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었다. 당시 8살이던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 사고 현장을 헤매다가 폭발로 튄 철제 파편에 오른손을 다쳤다. 그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부실한 군수품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연대작전장 보좌관이던 정용철 대위가 관련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며 사건을 덮었다. 하청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25년이 지나 박서연은 국방부 비선참모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에게 이번 임무는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은폐한 자들에 대한 늦은 심판이었다. 정용철 사단장, 국방장관이 엄숙하게 선고했다. 당신은 지금부터 모든 직위에서 해제됩니다. 그리고 군사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름 후 파주 물류창고는 폐쇄되었고 시사단 보급 시스템은 전면 감사에 들어갔다. 장병 급식 라인에 신선 식재료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방탄 차량 부품은 전량 교체 명령이 떨어졌다. 정용철은 직위해제 후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구락부 장부의 필기자는 내부 고발자 보호 명단에 올랐다. 서울 동대문 쪽 작은 국밥집. 점심시간을 살짝 넘겨 손님들이 빠져나간 테이블 사이로 국물 끓는 소리가 낮게 풍경을 그렸다. 박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식어요. 맞은편에 앉은 국방장관이 말했다. 먹을 때 먹어야죠. 박서연이 웃었다. 네. 서연. 장관이 잠시 망설였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내 밤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알아요. 그녀는 따끈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다. 소금과 육향이 혀에 퍼졌다. 훈훈한 김이 안경에 얇게 서렸다. 그래도 누군가는 끝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 조직안이 올라왔어요. 성평등 인권보좌관 직속 현장 개선 태스크포스. 그 첫 팀장 할래요? 비선에서 양지로요? 그림자도 가끔은 쉬어야죠. 박서연은 대답 대신 국물에 밥을 말았다. 벽을 걷는 사람에게도 밥 한 숟가락의 온기는 필요했다. 그 온기가 사람을 남긴다. 시스템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연천의 오래된 위령비를 찾았다. 바람이 들판을 쓰다듬었다. 철조망 너머로 석양이 천천히 기울었다. 아버지. 그녀가 아주 조용히 불렀다. 밤이 길었죠. 근데 이제 조금은 끝난 것 같아요. 돌 위에 올려둔 동전이 석양을 비스듬히 반사했다. PX에서 받은 그 동전.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고 풀들이 몸을 비틀었다. 멀리서 군가 연습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로운 신병들, 새로운 초소, 새로운 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현장 개선 TF 차량 배치 완료. 내일부터 시사단 급식 라인 점검 시작. 박서연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길은 어둡지 않았다. 여전히 숲은 검고 철은 차갑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의 걸음은 다르게 들렸다. 다음 주 시사단 식당. 스테인리스 반짝임이 새 것처럼 빛났다. 조리병이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소령님, 진짜 소령님 맞아요? 보직은 변해도 군번은 하나죠. 근데 왜 웃으세요? 맛있어서요. 그녀가 숟가락으로 김치찌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좋아서요. 그녀가 국밥집에서 장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누군가는 끝을 만들어야 한다. 그 끝은 사실 또 다른 시작이었다. 장병 한 사람의 밥, 장비 한 대의 볼트, 보고서 한 줄의 정직함. 그 사소한 것들이 쌓여 밤을 조금씩 밀어냈다. 식당을 나서자 초소에서 근무 교대가 이뤄졌다. 어린 병사가 어깨를 펴고 격려했다. 충성. 박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수고해요. 예. 병사는 환하게 웃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다. 검은 SUV는 아니었다. TF팀 차량이었다. 문이 열리자 같은 팀의 하사가 손을 흔들었다. 소령님, 다음 일정 파주 물류창고 끝내러 갑니다. 갑시다. 문이 닫히고 엔진이 부드럽게 떨렸다.
차창 밖으로 숲이 뒤로 흘렀다. 그녀는 손등의 흉터를 한번 쓸어내렸다. 오래된 금속의 단면처럼 거칠고 단단했다. 분노에서 시작해 긴장을 지나 쾌감을 맛보고 감동으로 간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썼던 지시문을 조용히 읽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서연이 파헤친 시사단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정용철의 체포 이후 군 내부에서는 더 큰 충격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용철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 국방부 지하 브리핑룸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박서연은 새로 부임한 현장 개선 TF 팀장 신분으로 참석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다. 정용철의 자백이 시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시사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전국 7개 사단에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방산업체와의 유착, 급식비 횡령, 부실 군수품 납품, 마치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박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정용철이 말하는 더 큰 손은 누구입니까? 장관과 감사실장이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게 장관이 입을 열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용철은 계속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은 말단에 불과하다고. 박서연의 뇌리에 25년 전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다. 아버지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사람들. 정용철은 당시 대위에 불과했다. 그 위에 누군가 더 있었다는 뜻이었다.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동의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가 누구든 25년간 뿌리내린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칫하면. 그때 박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서연 씨,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용철. 모든 시선이 박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실. 두꺼운 강화유리 너머로 정용철이 앉아 있었다. 56세의 나이에도 곱게 펴진 어깨는 여전했지만 눈가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다. 그는 박서연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오셨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정용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25년 전 일. 미안합니다. 박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정용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죽음 뒤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힌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철이 유리에 손을 댔다. 1999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수기획관. 지금은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죠. 박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 군수기획관이면 정군의 무기 및 장비 구매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훨씬 높은 자리에 있다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용철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이 건드린 건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예요. 그 시스템은 당신보다 훨씬 오래 살아왔고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박서연은 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25년 전 아버지의 죽음.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면?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면? 휴대폰이 울렸다. 국방부 장관이었다. 서연, 어땠어? 장관님, 긴급히 만나 뵙겠습니다. 혼자서요. 그날 밤 9시 한강변의 작은 카페. 박서연은 국방장관과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한강이 검게 흘렸다. 정용철이 뭐라고 했나? 박서연은 정용철과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장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합참 군수기획관. 장관이 중얼거렸다. 1999년 당시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한 명이 떠오르긴 하는데.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국방부 차관이야. 박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국방부 차관. 국방장관 바로 아래의 실세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하는 상급자이기도 했다. 이름이 뭡니까? 김태준. 장관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서연, 이건 너무 위험해. 혹시 정용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박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 USB에는 정용철의 장부뿐만 아니라 시사단 관련 모든 구매 내역이 들어있어요. 만약 1999년 사고와 관련된 부실 부품의 구매 승인자를 찾는다면 김태준의 이름이 나올 거라는 얘기군. 그렇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직접 조사해보지. 하지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상대가 차관급이면 당신을 제거하는 것쯤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25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아버지의 죽음.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국방부 차관실. 김태준 차관은 5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다. 그는 박서연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현장 개선 TF 팀장 박서연 소령. 소문 많이 들었어요. 시사단 사건 정말 훌륭하게 처리했더군요. 감사합니다, 차관님. 앉으세요.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합시다. 김태준은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다. 요즘 군 내부 개혁이 화두죠. 당신 같은 젊은 장교들이 앞장서 주니까 참 든든합니다. 박서연은 커피를 받으며 김태준의 손을 유심히 봤다. 왼손 약지에 낡은 반지가 끼어 있었다. 25년 된 것처럼 보였다. 차관님, 혹시 1999년 합참 군수기획관으로 계실 때를 기억하시나요? 김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물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시사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 그 시기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박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1999년 시사단 포탄 사고 관련 부품 구매 승인서였다. 승인자란에는 김태준의 사인이 선명했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어디서 구했나? 정용철의 자백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차관님, 1999년 포탄 사고의 진실을 아시죠? 김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박소령, 당신은 누구죠? 정말 그냥 행정장교인가요? 국방장관 비선참모입니다. 그리고 박서연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1999년 포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김태준이 창가에서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그렇군요. 복수를 하러 온 거군.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진실?
김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그 진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준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99년. 나는 합참 군수기획관이었어요. 그 시절은 IMF 직후라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된 때였죠. 그래도 국가 안보는 지켜야 하는데 돈은 없고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부실한 부품을 승인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업체에서 올린 서류들은 모두 합격 판정이었고 가격도 적절했거든요. 문제는 나중에 알게 됐죠. 언제요? 사고가 나고 일주일 후에요. 업체 대표가 찾아와서 돈을 건넸어요. 수고비라면서. 박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김태준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공범이 된 거죠. 사고 조사를 축소하고 관련 서류를 은폐하는데 협조했어요. 제 아버지가 죽었는데도요? 미안해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내 앞길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박서연은 차관실의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들을 봤다. 25년간 김태준이 쌓아올린 화려한 경력.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매일 후회해요.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어요. 정치권, 재계, 군부. 만약 당신이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면. 김태준이 말을 멈췄다. 그때 차관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박서연이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차관님, 누구신지요? 남자가 박서연을 보며 물었다. 아, 이분은. 김태준이 당황했다. 현장 개선 TF 팀장 박서연 소령입니다. 박서연이 먼저 대답했다. 남자는 박서연을 한참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그렇군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정용철 사건 말이에요.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 분인지요? 저는.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이 찾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 박서연은 직감했다. 이 남자가 정용철이 말한 진짜 윗선이라는 것을. 김태준은 단지 중간 다리에 불과했다. 누구십니까? 허석 전 국방부 장관이에요.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했다. 현재는 방산업체 회장으로 계시죠. 허석? 박서연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그러다 기억이 났다. 1999년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사람. 그 후 장관까지 지내고 지금은 대형 방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반갑군요, 박소령. 허석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당신 아버지 박중희를 기억해요. 훌륭한 군인이었죠. 박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건 직접 아셨습니까? 물론이죠. 당시 나는 차관이었고 당신 아버지는 시사단 포병대대 소속이었어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여러 번 만났죠. 그럼 진실을 아시는군요. 허석이 웃었다. 진실? 어떤 진실 말이에요? 부실한 포탄 때문에 제 아버지가 죽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아니에요. 허석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짜 영웅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허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소령,
1999년은 특별한 해였어요.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고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죠. IMF 때문에. 그래서 부실한 무기를 쓰자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완벽한 무기로 10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무기로 100명을 구할 것인가. 박서연은 허석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제 아버지는 그 적당한 무기 때문에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졌어요. 만약 우리가 예산 때문에 무기 구매를 포기했다면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궤변입니다. 현실이에요. 허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은 군인이니까 알 거예요. 전쟁에서는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걸. 박서연은 일어섰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허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진짜 죽음에 대해서도요? 박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허석이 계속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앉아서 들어보세요. 25년간 당신이 몰랐던 진실을. 박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당신 아버지 박중희는 우리 계획을 눈치챘어요. 부실한 포탄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상부에 보고하려 했죠. 그래서요?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 일이 알려지면 무기 구매 계획 전체가 무산될 수 있었거든요. 박서연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처음에는 설득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군인의 양심을 운운하면서 말이죠. 허석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박서연을 바라봤다. 그래서 사고를 만들었어요. 훈련 중 포탄 오발로 보이도록. 박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살인이라는 소리군요. 국가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허석이 태연하게 말했다. 한 사람의 목숨으로 수만 명을 구한 거죠.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박서연이 허석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다. 보디가드들이었다. 진정하세요, 박소령. 허석이 손을 들어 보디가드들을 제지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무슨 선택이요? 아버지의 복수를 계속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보시겠어요? 허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박소령, 당신은 지금 25년간 쌓인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고 있어요. 정용철 같은 말단들을 잡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허석이 비웃었다. 당신이 여기서 나가는 순간 모든 증거는 사라질 거예요. 정용철은 교도소에서 자살할 것이고 김태준 차관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겠죠. 그리고 당신은. 허석이 말을 멈췄다.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다.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현명한 선택을 하면 승진도 가능하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박서연은 허석의 말을 끊었다. 협박이군요. 현실이에요. 허석이 돌아서서 박서연을 직시했다. 이 나라의 국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깨끗한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박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는 진실을 깨달았다. 서연, 지금 당장 그곳을 나와. 위험해. 아버지의 전후.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허석을 바라봤다. 제가 여기 온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허석이 미소를 지었다.
김태준 차관이 미리 연락했거든요. 당신이 캐고 있는 일에 대해서.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박소령. 하지만 이 일은 너무 커요.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서연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아버지의 전우가 메시지를 보냈다면 아직 아버지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나가겠습니다. 어디로요? 허석이 물었다. 그건 제 일이죠. 박서연이 문으로 향하자 보디가드 한 명이 길을 막았다. 허석이 손짓으로 비키라고 했다. 보내줘. 어차피 갈 곳도 없어. 박서연은 차관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김태준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국방부를 나온 박서연은 즉시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소령. 누구세요? 당신 아버지 박재민 중위의 전우, 이정수 원사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국방부 앞이요. 용산역 3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30분 후에. 전화가 끊어졌다. 박서연은 급히 용산역으로 향했다. 25년 만에 아버지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용산역 3번 출구.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회색 머리에 단단한 체격. 전형적인 군인 출신의 모습이었다. 이정수 원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박서연이 옆에 앉자 이정수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젊은 군인 2명이 웃으며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이었다. 왼쪽이 당신 아버지, 오른쪽이 저예요. 1998년에 찍은 거죠. 박서연은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젊고 밝은 모습이었다.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재민이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하들을 아꼈고 불의를 참지 못했죠. 이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죽었어요. 허석이 한 말이 사실인가요?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일부는 맞아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이정수가 주위를 둘러본 후 계속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로 부실한 포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상부에 보고하려 했죠. 하지만 허석의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럼 정말 살해당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정수가 고개를 저었다. 허석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박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진짜 진실은 뭔가요? 이정수가 깊은 숨을 쉬었다. 당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박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예요? 재민이는 부실한 포탄을 발견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보고를 하면 자신의 부하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대로 두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거든요. 이정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허석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요. 만약 보고를 하면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박서연의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는 결국 보고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죠. 자신 때문에 부하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훈련 중에 일부러 포탄 가까이 가서 폭발에 휘말린 거예요. 자살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박서연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25년간 아버지가 영웅으로 죽었다고 믿어왔는데 사실은 자살이었다는 충격.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에 편지를 남겼어요. 이정수가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저에게 맡기면서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찾으러 오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서연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직 8살이구나.
아빠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아빠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고민했어.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택했단다. 너와 엄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만큼 자라면 아빠보다 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거라. 그게 진짜 군인의 길이야. 사랑한다, 서연아. 아빠가. 박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마지막까지 후회했어요.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을. 이정수가 박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당신이 나타났을 때 재민이가 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마저 하라고. 그날 밤 박서연은 한강변을 혼자 걸었다. 아버지의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다. 25년간 품어왔던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국방장관이었다. 서연, 어디 있어? 허석이 찾고 있어. 장관님, 모든 걸 알았습니다. 뭘? 박서연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다. 허석과의 만남, 김태준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박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진실을 덮었는데 제가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옳은 일인지. 장관이 한참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서연, 내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모르겠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봐. 답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박서연은 다시 편지를 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거라. 그게 진짜 군인의 길이야. 그 순간 박서연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을.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결정했습니다. 뭘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위험할 텐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에요. 다음 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기자들까지. 박서연이 요청한 공개 브리핑이었다. 허석도 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박서연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25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25년 전 시사단 포탄 사고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먼저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박재민 중위의 딸입니다. 1999년 시사단 포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죠. 웅성거림이 잃었다. 그리고 저는 국방장관의 비선참모로서 군 내부 부패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서연은 허석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1999년 포탄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부실한 군수품과 관련된 부패의 결과였죠. 그리고 그 부패의 중심에는 박서연이 허석을 가리켰다. 현재 대한방산 회장인 허석 씨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허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이건 명예훼손이야. 증거도 없이.
증거는 있습니다. 박서연이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25년간 숨겨진 모든 증거들이. 그녀는 천천히 모든 것을 공개했다. 부실한 군수품 납품, 허석의 개입, 김태준의 은폐, 그리고 정용철의 자백까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공개했다. 제 아버지 박재민 중위는 진실을 밝히려다가 협박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옳은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진실을 밝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다. 그때 허석이 다시 일어났다. 박소령, 당신은 지금 이 나라의 국방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 시절의 일들은. 그만하세요. 국방장관이 일어섰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장관이 군사경찰에게 손짓했다. 허석 씨, 당신은 지금부터 수사기관에 인계됩니다. 허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건 우리가 감수할 일입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 달 후, 허석은 구속되었고 김태준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군 내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박서연은 현장 개선 TF에서 군 인권보호관으로 승진했다. 이제 그녀의 임무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없애고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연천 시사단 위령비 앞. 박서연은 아버지의 묘비에 새로운 꽃을 놓았다. 이제 그의 이름 옆에는 진실을 위해 희생된 영웅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오른손 검지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이제 낡고해져서 거의 찢어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거라. 박서연은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묘비를 향해 깊이 인사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딸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위령비를 떠나는 길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제보였다. 또 다른 부대에서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였다. 박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가 보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여군은 병풍이 아닙니다.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다. 벽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서연은 새로운 임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석양이 지는 연천평야 위로 박서연의 실루엣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아버지와 딸이 함께 걷는 것처럼 보였다. 25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정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년 후 박서연은 국방부 인권보호관으로서 전국의 모든 부대를 돌며 개혁을 이끌었다. 여군은 병풍이라는 말은 이제 군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년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그녀는 연천의 위령비를 찾았다. 그곳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변화였다. 박서연은 그것을 이루어냈다.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이 땅에 이름 없는 수호자 그녀처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